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기자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 진짜 저도 약간 놀란 뉴스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46XX 46파이 네. 배터리가 리비안 공급된다. 네, 맞아요. 리비안 공급. 리비안은 원래 어디 배터리 썼죠? 원래 어디 배터리 썼습니까? 원래는 삼성 SDI 배터리 썼어요. 근데 LG 엔솔에 46파이를 드리기 시작했다. 네, 정확하게는 4695 사이즈. 4695. 네, 4695 사이즈. 뉴스 바로 한번 네.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뉴스 들어가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발표가 된 내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 4695 사이즈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공급 시기는 오늘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공급하는 차종 자체가 리비안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형 전기 SUV인 R2입니다. R2는 이제 2026년도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이제 67기가와트시라고 하고요. 네. 이제 5년 동안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규모를 만약에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한 8조 원 이상의 지금 매출을 올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삼성 SDI 이야기 잠깐 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지금 리비안이 판매를 하고 있는 R1T라고 하는 이제 픽업 트럭이 있고요. 네. 그리고 R1S라고 하는 대형 전기 SUV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넘어갈 때도 그때 이제 아무래도 삼성 SDI의 네. 배터리를 쓰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R2 사진을 제가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어떤 배터리를 공급하는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부터 한번 볼게요. 네, 원통형 네. 배터리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네. 네. 이게 지금 개발을 한 4695 사이즈의 배터리입니다. 4695에서 4695는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의 지름 46mm를 뜻하고요. 95는 이제 높이입니다. 높이가 95mm다. 많은 분들이 이제 46파이 배터리를 하면은 4680 배터리를 떠올리시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처음으로 선보였던 46파이 배터리가 4680 사이즈였기 때문이죠. 그 이제 높이가 그거는 80mm고 이거는 95mm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4695가 80보다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용량이 더 조금 높다는 더 겁니까? 그렇죠. 많다는 뜻이겠죠. 지금 건전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큰 차이나요? 어, 80하고 95하고. 몇 퍼센트 차이 납니다. 아. 네, 많이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10% 이상 이렇게 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한 7%가 6%가 정도 이제 용량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크기가 커지면은 네.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셀을 조금 덜 써도 된다는 거죠. 네. 작은 기존에 쓰고 있던 2170 배터리를 쓰면은 저거보다도 몇 배 많은 배터리를 넣어줘야 엄청 많이 넣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로는 이제 뭐 4680 배터리가 2170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5배 정도 높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높겠죠. 네. 4695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가 어떤 차인지 보여드리면은 이제 리비안의 R2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 차량이 올해 3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던 차량이고요. 크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델 Y. 아, 모델 그래요? Y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제일 수요가 높은 사이즈예요. 중형 SUV가. 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큰 차를 좋아하지만 글로벌 봤을 때는 좀 더 큰 사이즈보다는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이때 당시 이제 4695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는 어떤 공급사를 선택을 할지는 안 나왔었는데 때문에 다들 4695는 삼성 SDI가 먼저 만들고 있었고 네. 또 이제 리비안은 원래 삼성 SDI를 기존에 이제 배터리 파트너사? 공급사 그렇죠 파트너사였기 네. 때문에 당연히 삼성 걸 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LG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파트너사는 GM이에요. 네. 근데 GM도 지금 46 시리즈 배터리를 좀 있으면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삼성 SDI 걸 씁니다. 아, GM은 또 삼성 SDI. 네. 예. 그러니까 파트너가 이렇게 점점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 원래 구도가 어땠었죠? LG와 GM 네. 그리고 이제 리비안과 삼성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된 겁니다. 아, 리비안과 왜 포드는 LG. 얘기 안 하세요? 포드요?
포드는 누구였었죠? 포드는 SK온이죠. 네, 블루오벌. 네. 아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사업 파트너십의 구도가 있었고 네. 우리는 앞으로 당신들과 함께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그 사업 구도 자체가 깨져 버린 거네요. 네, 완전 달라지고 있죠. 배터리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동맹은 상관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네요. 이제 다들 뭐 예전까지 뭐 예전이라고 해서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은 그 회사와 그 회사는 계속 같이 갈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하나의 부품처럼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말씀드리면은 단가를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성능이 조금이라도 좋거나 우리 회사에게 조금의 더 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또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제네시스가 개발을 하고 있는 2026년 출시 예정인 GV90이라고 하는 초대형 SUV 고급차 있어요. 네. 그 차량에 지금 배터리 공급사로 삼성 SDI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많이들 이 부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두 회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설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점점 배터리 파트너사들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도 기존에 우리가 공급했던 대형 공급사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뭐 계속해서 매출 늘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가장 컸던 거는 GM,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정도였는데 이제는 르노도 최근에 LFP 배터리 이제 공급을 뚫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도 지금 이제 50기가와트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이 규모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했고 이거 역시도 지금 사이즈는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46 시리즈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또 리비안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고객이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많이 공급을 했던 유럽 업체들은 많이 줄었어요. 네. 뭐 볼보라든지 제규어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또 대부분이 중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유럽 업체들이 많이 가버리니까 사실 우리 K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큰 고객들의 이제 미국은 오래 잡고 있을 수 있어도 유럽이 점점 뺏기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다른 또 이런 기회를 찾아 나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이 이제 많이 팔려야지 사실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좋습니다. 이게 R1S라는 게 현재 리비안이 판매를 하고 있는 좀 대형 SUV. 이거는 네. 모델 X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모델 X만한 차량이고 지금 위에 진하게 R2라고 써 있는 게 지금 그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되는 차량이고 약간 사이즈. 작네요. 약간 작아요.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산타페보다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 레딧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와 리비안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떨까 싶어서 봤는데 비교를 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R2가 전장에 4715고 이제 Y가 4750 그리고 높이가 1700 대 1625 높이는 좀 리비안 R2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차이 없다 봐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휠베이스가 이제 2935 대 2891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체 길이는 모델 Y가 조금 더 길지만 네.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캐빈 사이즈는 네. 아무래도 좀 R2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급하게 되는 이 4695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짓고 있는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에서 아무래도 공급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이 공장 역시도 2026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겠죠. 만약에 이 공장이 조금 늦게 만약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넘기는 방안도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제쯤 우리가 46 시리즈 네. 배터리를 볼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까지와 다르게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실질적인 아하. 이제 시범 양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고 네. 수율이 이제는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제 이번 달일 겁니다. 네. 이번 달부터 이제 테슬라의 향으로 지금 나가는 4680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46 시리즈에 이렇게 지금 많은 업체들, 또 테슬라랑 파나소닉도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파나소닉과 테슬라가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그 공장에서 지금 개발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SK온이 지금 좀 많이 이 부분에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존의 2차 전지 시장은 파우치형 NCM 배터리가 좀 많이 주도를 했다면 네. 앞으로는 이 폼팩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파우치보다는 각형과 이제 원통형으로 많이 가는데 SK온은 지금 각형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이제서야 지금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또 이제 LFP 배터리 쪽에서는 또 이들 다른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한 또 걸음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46파이가 언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냐, 언제 수율 잡혀서 언제 진짜 사람들이 쓰냐라는 네. 궁금증을 진짜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그때 몇 년 전이었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배터리 컨퍼런스가 테슬라에서 열렸을 때 46파이라는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지금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4년 동안 그럼 언제 진짜 쓸 건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정말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 수율 잡혀서 네.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건 제가 좀 잘 알아요. 어떤 건가요? 네이버. 이건 내가 앞권에서도 다루셨죠? 앞권에서도 다루고 네. 뭐 그리고 저희가 인덱스에서 다루고 났더니 이제 네이버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의장님, 그러니까 김프로님과 제가 직접 네이버의 사내 행사에 네. 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직원들하고 이제 경영진하고의 대화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모더레이터로 저희 김프로님이 가셨었고 네네. 제가 이제 배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일단 돈은 되게 잘 번다. 돈 엄청 잘 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래? 도대체 너희의 미래가 뭔지 모르겠다에 대한 그 의구심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에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한번 같이 볼까요? 표 한번 보여주시면 매출액이 이게 그 단위가 10억이라서요. 2조 7천억. 그러니까 분기 매출액이 2조 7천억. 돈 잘 버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253억. 분기에. 영업이익률 이익률 보세요. 이익률이 19.3%. 근데 와. 이거 약간 그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작년 3분기 15.5%, 16%, 뭐 17% 이러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네. 우리가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를 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으로 인식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크 기업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률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주 특이 케이스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뭐 70%, 80%의 이익률을 네. 가져가니까 뭐 특이 케이스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테크 기업이라고 그동안 불렀을 때에는 야 글로벌 테크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그럼 비교해보면 얘는 영업이익률 너무 떨어진다 네. 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률이 19.3%까지 올라온 거는 상당히 큰 개선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표를 보는 것보다는 이 표를 보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매번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딱 그게 나오긴 하거든요.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은 그냥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커머스가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쇼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로 돈 벌어서 콘텐츠와 클라우드 성장시키는 요게 이제 그 네이버의 기본 사업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버는 곳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버는 곳의 영업이익률이 여기는 32.9% 아닌가요? 네. 맞네요. 그렇죠. 네, 핀테크가 7.7%. 네네네. 30 여기 나오네요. 예. 네. 32.9%. 버는 곳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 나머지 클라우드와 콘텐츠 쪽이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렇죠. 이게 좀 실적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은 워낙 잘하고 있는 거 알겠고 그래 너희 광고랑 커머스로 돈 잘 벌고 있는 거 알겠어.
이익률도 30% 이상 나오는 거 알겠어. 다만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이제 밸류에이션을 특히 네이버가 가져가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 윤곽이 나타나야 네.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주는 이렇게 돈을 잘 범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뭐냐면 사실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쪽은 B2B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쪽에서는 그래도 꽤 빠르게 수익성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니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를 이용하는 고객들, 기업 고객들이 거의 한 60%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이 거의 한 20%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20% 수준. 그러면 결국은 뭐 아직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도상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지금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좀 있나 보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결국 이제 지금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6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AI로 인해서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걸 못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제목에다 써놓은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네이버가 단 24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인공지능 관련 사업 전략을 이날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80여 명 이상의 개발자와 검색, 쇼핑, 광고, 네이버 앱 등 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된 AI 추천을 포함한 여러 기술에 대한 42개의 발표가 이번 행사에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첫날 행사의 기조 연설은 제가 취재를 직접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진짜 돈 잘 벌지만 아직 그 미래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그때 그러니까 네이버 직원들과 이제 그 경영진이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네. 모더레이터로 우리가 참가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직원들은 돈을 좀 많이 써줬으면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좀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예를 들어 이제 서버 좀 많이 사달라. 왜냐면 뭐 HBM 많이 사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김남서 CFO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구체적인 그 서버의 사용량 계획을 달라. 그럼 난 충분히 투자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직원들과 내부에서 생각하기로는 네. 아니 우리는 지금 막 남들만큼 과대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여기를 이렇게 투자를 안 해주려고 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남선 CFO의 말은 아무래도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계획을 갖고 와서 우리가 투자를 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불일치가 사실 아직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알겠어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보통 CTO와 네. 그 재무쟁이들 간에 아. 굉장히 또 그런 또 경쟁이 아니라 그 긴장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갈등도 있고요. 아. 근데 요즘 좀 삼성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R&D 쪽에 많이 힘을 실어야 되는데 재무적인 이유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펑펑 쓰지 못하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그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R&D 비용을 막 쓰고 있지 못하다. 제가 막 썼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네. 충분하게 쓰고 있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영업이익이 좀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 웹툰도 사실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 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 매출은 9% 증가했고 뭐 이익도 이제 그 순이익단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EPS로 치면은 EPS 0.1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시간을 거래 한 1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물론 시간의 거래 19% 올랐다고 해도 상장 이후에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의 거래에서 19% 오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제외하면 웹툰의 사용량은 썩 좋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개선될 일들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 네이버를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윤곽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과연 제대로 된 윤곽이 좀 보이게 될지 네.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지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 주요 백화점의 이제 3분기 실적이 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네. 3사 모두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로 3분기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가올 연말 특수 효과를 노리겠다면서 4분기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기도 했는데 표를 보면요. 3사 모두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나란히 감소해서 이제 수익성은 악화됐는데요. 회사별로 살펴보면은 현대백화점이 11% 감소한 710억 원을 달성했고요. 롯데백화점은 8% 감소했고 신세계백화점 역시 4.8% 축소됐습니다. 모두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거둔 거죠. 근데 다음 표를 보시면 7일 발표된 롯데와 현대백화점의 매출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은 이건 신세계네요. 네, 다음 이거죠. 네, 이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 롯데쇼핑과 이제 현대백화점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는데요. 그 롯데쇼핑은 올해 3분기 백화점 매출이 7,5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년 새 8%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트, 슈퍼, 롯데하이마트 이렇게 모두 마이너스 10%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홈쇼핑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의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현대백화점의 매출 영업이익도 모두 감소했고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1%, 11%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신세계백화점의 3분기 총 매출액이 그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습니다. 근데 다만 영업이익은 이제 4.48%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 감소는 이제 강남점이랑 대구점, 그다음 타임스퀘어 등 주요 점포 리뉴얼 투자로 이제 감가상각비가 좀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좀 늘어난 투자에 대비해 이제 좀 선방한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세계 백화점만 좋았고 이게 신세계 자체 전년 동기 대비인데 제가 표를 잘못 넣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신세계 자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으로는 29.5%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만 좀 좋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백화점 실적이 이제 일제히 악화된 건 날씨와 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여름이 유난히 길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추석 때까지 무더위가 좀 심해졌으니까 네. 이게 가을 패션 수요랑 좀 연관이 있대요. 근데 왜냐면 이제 패션 부분이 백화점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좀 더웠던 만큼 올해 역대급 한파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더웠으니까 이제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백화점이 이미 연말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요 백화점에서는 겨울 패션 판촉 행사가 좀 한창이고요. 네. 그래서 180개 브랜드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행사를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에서는 이제 관계자가 11월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이달 1일에서 5일 패션 상품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벌써 10%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판촉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백화점 3사가 지금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테마를 열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백화점의 이제 크리스마스 연출은 이제 매출 증진 효과로 당연히 다가오고, 그다음에 지난해 여의도 더현대 테마 크리스마스 많은 분들이 좀 가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에 한 달간 50만 명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네, 50만 명. 근데 50만 명 가운데 그 절반인 21만 명이 더현대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만큼 좀 매출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행사 기간에 외국인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요.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2월 더현대 외국인 매출이 각각 915%,
866%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이 네, 늘었다. 그래서 이게 통계상 있는 거라서 네. 네, 맞는 이게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거의 100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네. 4분기에는 이제 확실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화벌이 해야죠. 네, 지금 저희 뭐 앞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거의 외국인 분들이에요. 네, 저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더현대 가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더현대 가는 길이고 또 더현대에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네. 분들이 많아요. 점심 때 더현대 푸드코트 가도 외국인 분들 엄청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전이 아니라 요즘 그렇대요. 이게 한국에 오면은 네. 예전에 명동을 꼭 갔잖아요. 네, 그렇죠. 명동 가야 되고 아니면 뭐 경복궁 가서 음.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코스였는데 네. 요즘은 한강 가서 라면 먹고 아, 더현대 그쵸. 가서 쇼핑하고 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게 요즘 외국인들의 또 한국 관광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캐리어 들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그 사실 요즘에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우리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네. 백화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비 행태는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놀러 왔을 때 많은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유통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들이 사실 여름에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름 옷이 싸요. 진짜 맞아요. 여름 맞아요. 옷이 저렴하기 맞아요. 때문에 백화점 티셔츠, 전문가. 네. 네, 티셔츠 하나와 아. 니트라든지 아니면 외투 패딩, 하나의 네.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발생하는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백화점들이 보통 4분기를 많이 기다립니다. 4분기가 되면 이제 다들 겨울옷 장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아질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 한지원 기자 말한 대로 그런 여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또 매출도 안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뭘까요?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다음 뉴스 좀 안 좋습니다. 이게 국내 제조업이 요즘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침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나와서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좀 표 먼저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통계청이 이제 오늘 발표한 2024년 3분기 제조업 역대 공급 동향을 보시면은 이제 지난 3분기 국내 공급 지수가 103.1로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2023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지금 보시면 10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국내에서 공급한 거 그리고 이제 수입한 거를 서로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서 네.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수입한 게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산은 2.3% 감소했고 네. 수입은 4.5%가 증가하면서 총량은 0.4%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국내 제조업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진짜로 안 좋아졌다는 건데 이게 제가 다음 표 한번 보시면은 국산과 수입의 점유율을 한번 보셨을 때 수입의 점유가 이제 29.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수입 점유비를 이제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20년 3분기, 21년 3분기 쭉쭉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역대 최고치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국내 제조업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안 좋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전자통신이라든지 전기 장비에서 좀 많이 안 좋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들 좀 예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더 안 좋은 거, 지금 더 우려되는 점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네. 점점 이제 뭐 바이 아메리카라든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직접 생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들도 국내에서 제조를 많이 못하게 되면은 해외에서 제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죠. 국내 제조업 지수 자체는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사실은 IRA를 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보조금을 줘서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해라라고 할 때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던 점이 가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당장의 기업의 실적 자체에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무역 수지라든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만약에 2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사실 우리의 제조업도 살려야죠. 그렇죠. 일자리 근간이니까요. 네네.
근데 자꾸 우리나라 제조업이 좋지 못하니까 수입 점유비가 계속 늘어나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관세 피한다고 미국에다가 계속 공장 짓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수입 점유비는 또 계속 줄어들 네. 가능성이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한국 콜마 실적을 한번 볼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화장품인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관세를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정말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뭐 어떤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던 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한 그 분석은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아주 고가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10%의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제품이 단순히 싼 가격, 그러니까 싼 제품이 아니에요. 싼 제품이 아닌데 단순히 그 아주 프리미엄 고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 품질 나오는 화장품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라서 그 가격이 10%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인기가 훅 꺼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제 그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국 콜마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관세가 들어가기 전 실적인데요. 이 관세와 관련된 것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실적인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이번에 6,265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매출액이 21% 늘었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PD님.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5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45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 76%. 와. 좋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76% 증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어디서 늘어났는지를 보니까 일단 한국 쪽이 참 좋았는데 그 2분기에 이어서 이제는 선크림을 보통 여름에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여름이 되기 직전인 2분기에 많이 산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번에 한창 덥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한창 더웠다. 그 다음에 그 다른 국가에서도 이 선크림을 많이 바르기 시작했다.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네. 그래서 3분기까지 선크림의 매출이 나오더라. 이런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선크림 취재를 꽤 많이 했었는데 이 네. 선크림이 좀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꽤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실제 실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세와 관련된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가 필요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중국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무석 공장이라고 해서 중국 공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건 앞으로 관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없을 거고 혹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60% 관세를 물린다고 했으니까요. 네. 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냐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거는 대부분 중국 내수에서 소화가 되는 물량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갑자기 뭐 매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관세가 갑자기 영향이 크게 될 거나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콜마와 같은 그런 OEM, ODM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야 중국의 뭐 아모레퍼시픽이 왜 팔리냐 뭐 그 또 어디죠? LG생활건강이 뭐 팔리겠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OEM, ODM 업체의 경우에는 중국 브랜드들의 OEM, ODM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중국의 브랜드가 올라오고 있다. 요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장은 지금 중국의 경기 불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상태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미국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두 번째 공장 한 개 공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공장이 좀 있기 때문에
준공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판단보다는 내년 상반기 그 공장이 가동됐을 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주문을 넣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취재를 해봤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이게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주가가 내린 게 이게 그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좀 취재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 말씀드렸던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많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했던 건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적만 봤을 때는 크게 나빠 보이는 부분은 좀 없었다. 실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영업이익률이 76% 올랐다. 네. 와.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기업 하나만 놓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네.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다른 OEM, ODM 업체들도 실적을 아마 다음 주에 다 내놓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는 분기 후 45일까지이니까 네네. 다음 주가 이제 15일이잖아요. 그렇죠. 분기 후 45일까지니까 그때 모든 실적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나 보네요. 보니까 이게 미국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한국 콜마 그룹의 지주사 네. 콜마홀딩스 지분을 5% 인수했다고 공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주주 환원율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하지만 뭐 빠졌죠. 네,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실적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주가는 네. 더 좋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간단하게 짧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아파트 값이 비싸다, 지방은 안 좋다, 양극화다 이런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네. 전국 집값의 양극화가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KB은행에서 발표하는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이제 5분위 배율이 10.9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냐면 이제 전국에서 네. 가장 비싼 군에 있는 네. 아파트와 가장 낮은 군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하위 20% 평균은 1억 1,683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비싼 20%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12억 6,829만 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 격차가 10.8배라는 뜻입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26억 5,117만 원입니다. 정말 비싸죠. 평균이요. 그리고 상위 2%가 아니에요. 상위 20%입니다. 상위 20%의 평균이요. 네. 얼마나 비싼 집이 많으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네. 그리고 이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용산 한남동이라든지 네. 이런 데 있는 몇몇 아파트들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팔고 사고 했다라는 그런 아파트들이 뭐 요즘은 예전에는 뭐 몇십억 단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제 100억 단위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간 건데 이만큼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나 서울 내에서도 심해지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그 양극화는 이제는 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KB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그 쉽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노력해서 막 뭐 조금 열심히 돈 벌고 막 그리고 좀 좋은 직업 갖고 하면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네. 아예 계층 사다리가 걷어차버려진 그런 정도의 구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런던, 홍콩, 파리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 뉴욕까지 합쳐서 그런 네. 식의 그런 그 부동산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참 좀 씁쓸한 네. 현상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뉴스 이런 걸 해갖고 죄송합니다. 참 화장품 잘 팔리고 있었는데. 자,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